네, 오늘 심층 탐구에서는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 이 뒤에 숨겨진 좀 복잡한 법적 문제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 폭행, 이걸 넘어서 공공안전하고도 관련이 깊잖아요.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일반 폭행 사건하고는 법적으로 무게가 완전히 달라요. 핵심은 형법상 단순 폭행이냐, 아니면 그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우리가 보통 특가법이라 부르죠.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이냐, 이걸 가르는 겁니다. 아, 특가법이요? 네. 특히 그 기준이 되는 운행 중이라는 개념. 이걸 어떻게 보느냐가 처벌 수위를 정하는 진짜 중요한 열쇠가 되죠. 그리고 폭행까진 아니어도 운행 방해하면 그 업무방해죄에 적용될 수도 있고요. 그것도 같이 보려고요. 네, 흥미롭네요. 그럼 이 핵심 쟁점들, 그 운행 중 개념이랑 실제 처벌은 어떤지 이걸 중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우선 일반 폭행죄랑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가요? 자료 보니까 침 뱉는 것도 폭행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거 정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형법에서는 폭행을 신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물리력 행사로 보거든요. 그래서 침 뱉는 것도 상황에 따라서는 폭행이 될 수 있는 거죠. 아하.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일반 폭행은 피해자가 처벌 원치 않으면 처벌 못 하잖아요. 반의사 불벌죄. 네, 그렇죠. 근데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은 그게 아니에요. 피해자 의사랑 상관없이 처벌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개인 싸움이 아니라 공공의 안전 문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피해자 의사 관계없이 처벌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운전 중인 기사를 때리면 운전자만이 아니라 다른 차나 보행자 안전까지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그 2차 사고 위험성, 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가중 처벌하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 운행 중 개념 같아요. 2015년에 법이 바뀌어서 승객 타고 내리려고 잠깐 멈춘 거, 그 일시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시켰다고 봤는데 그럼 이제 좀 명확해진 거 아닌가요? 법 개정 취지는 그게 맞는데요. 운전자 보호 강화. 근데 실제 법원 판단은 여전히 좀 복잡해요. 판례를 이렇게 쭉 보면 그냥 차가 멈춰 있다, 이것만으로 운행 중이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진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법원은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었냐? 그리고 또 운전자한테 계속 운행할 의사가 있었냐? 이런 걸 다 같이 따져봐요. 그렇군요. 그래서 자료에 나온 판례들처럼 결과가 막 다른 거군요. 어떤 거는 분명히 정차 중에 폭행당했는데 특가법 적용 안 되고 그냥 단순 폭행으로 끝나고 피해자랑 합의하면 공소기각될 수도 있고. 네. 근데 또 다른 경우는 목적지에 다 와서 완전히 섰는데도 사고 위험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운행 중으로 봐서 특가법 유죄가 나오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이 운행 의사라는 거 되게 주관적인 건데 이걸 판단하는 게 진짜 쉽지 않겠어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라던가 당시 정황 증거들 이런 걸로 추론해야 하니까요. 해석의 여지가 클 수밖에 없죠. 근데 특가법은 법정형이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실제 처벌 수위를 보면 좀 다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자료에. 통계 보면 구속수사 비율도 엄청 낮고 실형 선고 비율도 생각보다 낮다면서요. 네, 맞아요. 통계상으로 보면 특가법 위반 사건에서 구속수사 비율은 1%대 정도고요. 기소가 되더라도 실형 선고되는 비율은 한 10% 정도? 10%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대부분 집행유예나 벌금형 이 정도에서 끝이는 경우가 많죠. 아무래도 초보험이거나 또 피해자랑 합의한 경우 이런 게 양형에서 감경 요소로 크게 작용하거든요. 아, 특가법이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도 현실에서는 피해자랑 합의했냐 안 했냐가 처벌 수위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그렇죠. 이 법의 좀 엄격한 취지하고 실제 적용되는 거하고 차이가 꽤 있어 보이는데요. 운전자 보호라는 입법 목적이 좀 제대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지점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법은 공공안전을 위해서 엄하게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개인 간 합의가 더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그렇다면요. 직접 때리거나 한 건 아닌데 운전을 방해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면 계속 막 소리를 지른다거나 술 취해서 행선지를 막 횡설수설해서 운전하기 어렵게 만드는 경우 있잖아요. 자료에 나온 업무방해죄가 이런 때 적용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폭행까지 안 갔더라도 뭐 고성방가나 욕설 아니면 거짓말로 목적지를 알려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위력이나 위계를 써서 택시 운전이라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만 만들어도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선입될 수 있습니다. 아, 우려만 있어도요? 네. 이게 중요한 게 추상적 위헌범이라는 건데요. 실제로 운행이 딱 멈추는 결과가 없었더라도 예를 들어 계속 소리 질러서 운전자 집중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가능성만 있어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아, 실제 결과 없어도 위험한 상황 만든 것만으로도 죄가 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폭행이랑 업무방해가 같이 일어나면요? 어떻게 되나요? 법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될 때 이걸 상상적 경합이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가장 형량이 무거운 죄 하나로 처벌합니다. 보통은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가 업무방해죄보다 형량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특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죠. 자,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보면요.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그 운행 중이라는 핵심 개념 해석이 판례마다 좀 달라서 법 적용 예측이 좀 어려운 문제가 있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운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특가법 취지와는 다르게 실제 처벌은 합의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현실적인 차이도 있고요. 네. 뭐 업무방해죄라는 또 다른 법적 쟁점도 있었고요. 그럼 이 모든 논의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법원의 운행 중 판단 기준이 계속 이렇게 달라진다면 법적 안정성이나 예측 가능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리고 또 운전자 보호라는 특가법의 그 중요한 취지를 살리면서도 뭐 초범이라거나 합의한 경우 같은 개별 사건의 사정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관된 양형 기준은 또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이 복잡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겠습니까?